대한민국이 뒤집힐 만한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한국 방산에 지속적인 관심을 표하고 있었던 UAE가 대한민국의 초음속 전투기 KF-21의 미납된 분담금을 대신 지불하고 인도네시아 대신 새로운 파트너가 되고 싶다는 의사를 공식 서면을 통해 전달한 것인데요. 외교부에 따르면 지난 4일 UAE의 방산 획득을 담당하는 타와준 경제위원회에서 KF-21에 대해 직접적으로 협력하고 싶다는 의사를 담은 서한을 우리 측 국가안보실에 발송했다고 합니다. 그동안 UAE에서 KF-21 보라매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드러내왔었지만 직접 한국의 개발에 협력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혀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UAE에서는 서한에 KF-21 사업 협력을 직접적으로 표기했다고 하는데요. 무엇보다 서한에서 KF-21 개발에 대한 인도네시아의 투자분을 대체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혔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KF-X 사업의 공동개발국인 인도네시아는 올해 2월까지 1조 2,700억 원에 달하는 분담금을 냈어야 했지만 그동안 핑계를 대며 분담금 지불을 차일피일 미루며 아직까지도 8천억 원에 달하는 거금을 미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국에서는 최대한 인도네시아의 편의를 봐주며 현금이 아닌 팜유와 같은 천연자원으로 대금 지불을 받을 위안까지 전달해뒀지만 인도네시아는 계속해서 약속을 어겨왔었죠. 그런데 이제 막대한 오일머니를 가진 UAE가 인도네시아 대신 한국에 합류할 의사를 밝히며 이제 완전히 인도네시아를 퇴출시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UAE가 KF-21 개발에 참여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힌 건 더 이상 남아있는 대안이 없어졌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되고 있는데요. 미국에서 중동에 대한 F-35 판매를 거부하고 UAE가 참여했던 러시아의 5세대 스텔스 전투기 수-75 체크메이트 개발이 완전히 무산되면서 남은 선택지 중 가장 믿을 수 있는 한국의 KF-21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정부 관계자는 인도네시아와 UAE의 관계가 나쁘지 않고 우리 측의 UAE가 협력 의사를 전해온 만큼 3국 간 협력 체계가 구축될 수도 있다 고 덧붙였습니다. 마침 오는 10월 UAE 대통령인 빈 자이드 알 나하얀 대통령의 방한이 예정되어 있어 양국 정상회담을 통해 구체적인 협상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번 방안으로 한국과 UAE의 새로운 방산 협력을 기대하긴 했었지만 이렇게 큰 선물을 들고 올 줄은 몰랐는데요. 인니는 이제 와서야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눈치챈 모양입니다. 완전히 물러보고 있었던 한국이 정말로 자기들을 내칠 것이라고는 생각도 하지 않았던 모양인데요. 이제야 주변이 보이기 시작한 인니는 한국이 자신들과는 차원이 다른 건실한 파트너들의 러브콜을 받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뒤늦은 후회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9월 12일 인도네시아 군사매체 조나 자가트타에는 폴란드의 국방장비 구매 야망이 인도네시아의 이름을 끌어내린 것으로 드러났다. 매체에 따르면 폴란드는 2017년 이래로 유럽에서 가장 많은 무기를 구매하는 국가로 전 세계 무기 거래량에서의 비율로 따져도 무려 87%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모두가 알다시피 그 대부분을 한국이 공급하고 있습니다. 되도록 많은 무기를 사고 싶은 폴란드의 야망과 되도록 많은 무기를 팔고 싶은 한국의 야망이 맞물려서 양국 모두 전 세계가 주목하지 않을 수 없는 기현상을 일으켰죠. 폴란드는 단번에 유럽 최강 지상군을 보유한 나라로 발돋움했고 한국은 작년 기준 세계 8위 방산 수출국에 올해는 4위까지 올라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미 양국의 협력은 대세를 바꾸고 있는데도 인니는 아직까지 자기들이 한국 방산에 있어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한때는 실제로 인니가 한국 방산에게 구원투수 역할을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인니를 포함한 동남아 국가들은 아직 방산 시장에서 한국 무기의 존재감이 옅을 시절에도 고객이 되어주곤 했습니다. 이들과는 물론 지금도 좋은 파트너 관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유독 인니만큼은 그렇지가 못합니다. 원래는 인니가 가장 많은 한국 무기를 사갔던 동남아 국가였고 한국은 이 점을 높이 사서 KF-21 개발 프로젝트에도 초청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불러놓고 보니 인니는 한국에 자기들 도움이 없으면 안 된다고 여긴 것인지 살살 눈치를 보면서 계약상의 의무는 내팽개친 채 이득만 챙겨가려고 했죠. 본색이 드러난 셈인데요. 다행히 인니가 이렇게 나와도 한국은 잃을 게 딱히 없게끔 안전장치를 마련해뒀습니다. 하지만 상해버린 감정은 돌이킬 방도가 없죠. 한국은 사실상 인니의 기여 없이 혼자서 KF-21 프로젝트를 성공시켰고 이를 본 다른 나라들은 한국과의 협력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떠안고 있는 인니라는 불량 파트너는 그런 국가들에게 있어서는 오히려 좋은 명분이었습니다. 한국의 협력을 제안하면서 돈 안 내는 인니와는 다르다는 걸 보여주는 것만으로 점수를 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국이 본격적으로 인리를 쫓아낼 계획을 거론하기 시작하자 이제야 인리는 위기감을 느끼고 저런 기사를 내보낸 것입니다. 방사청 대변인이 지난 9월 11일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KF-21 사업 추진과 관련해 인도네시아와 고위급 면담도 추진 중에 있다고 하는데요. 현재도 인도네시아 측에서 사업에 대한 지속 의지를 계속 표명하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슬슬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이죠. 하지만 이미 버스는 떠났습니다. 한국은 인리가 가시적인 노력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이번에는 정말로 인리를 내칠 수도 있습니다. 인리에게 남겨진 시간은 별로 없습니다. 당장 내년부터는 KF-21이 양산되어야 하는데 인리와 계약한 물량을 생산할지 말지 결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한국에게 KF-21 관련 협력을 검토하고 있는 국가는 크게 두 곳입니다. 하나는 익히 알려진 대로 폴란드입니다. 폴란드는 이미 지난 4월에 공식적으로 KF-21 프로젝트에 합류하고 싶다는 의사를 내비친 바 있죠. 자기들이 직접 계획까지 세워서 한국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인도네시아의 미납분 지분을 인수하고 2026년부터 시작되는 KF-21 블락 2 사업부터 본격적으로 참여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번에 폴란드 현지에서 열린 방산 전시회 MSPO에서도 폴란드는 KAI를 정식 초청하고 안제이 두다 대통령이 직접 찾아가 KAI 부스에 전시된 KF-21 모형을 주의 깊게 살펴보기도 했습니다. 4월 처음으로 폴란드가 KF-21에 관심을 보였을 당시보다 지금 시점이 폴란드는 훨씬 절박한 상황입니다. 우크라이나의 반격이 생각보다 훨씬 시원찮은 속도로 진행되자 진지하게 우크라이나가 패배할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이 떠오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가 점령된 영토를 내주고 전쟁을 포기하게 된다면 그 다음으로 러시아가 노릴 만한 곳은 뻔할 뻔자입니다. 폴란드는 만일의 상황에서 우크라이나의 사례를 반복하지 않을 만큼의 공군력을 확보할 필요성을 강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 해답은 오직 KF-21에만 있죠. 인리와의 갈등이 해결되지 않더라도 폴란드는 머지않아서 KF-21 프로젝트에 이름을 올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인리와는 달리 절박한 만큼의 금액을 지불할 용의가 얼마든지 있죠. 한편 KF-21을 주시하고 있는 또 다른 국가가 있으니 바로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폴란드가 최근 들어 군비 확충의 혈안이 되기 전까지만 해도 국방비를 아끼지 않는 국가에 가장 먼저 꼽히던 나라가 바로 사우디입니다. 10여 년 전만 해도 국방비 지출액으로 미국과 중국에 이은 3위를 기록하던 나라죠. GDP 대비 국방비 지출 비율도 무려 8.8%입니다. 압도적인 오일머니를 바탕으로 차고 넘치는 투자를 군에 쏟아붓고 있는데요. 다른 군사 강국들과 마찬가지로 사우디 역시 공군 전력의 현대화에 밀려나지 않게 최신화된 전투기를 도입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5세대를 과감하게 뛰어넘고 지금도 세계 각국이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는 6세대 전투기 사업에 참여하려고 둘러보고 있죠. 그런데 현재 서방에서 실체가 갖춰진 6세대 전투기 개발 사업은 몇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미국이 진행하고 있는 NGAD 사업은 미국이 주도하는 만큼 기술적으로나 금전적으로나 파트너를 구할 필요가 딱히 없고 아무래도 미국이 사우디를 경계하기도 해서 참여하기가 어렵습니다. 프랑스와 독일, 스페인이 합작하는 FCAS 사업은 프랑스와 독일이 싸워대는 동해 스페인만이 사업을 유지시키려고 갖은 애를 쓰고 있는 실정이죠. 영국과 이탈리아, 그리고 일본이 합작하고 있는 GCAP 사업은 막 시작되긴 했지만 그럭저럭 분위기가 괜찮은데요. 사우디는 그래서 이쪽 사업에 투자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건은 물론 상당한 재정적 기여입니다. 물주가 되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본이 여기서 초를 쳤습니다. 일본은 이 이상 개발국이 늘어나는 것을 바라지 않았습니다. 개발국 각자의 요구 성능을 조율하는 과정으로 인해서 프로젝트가 완료되는 시점이 늦어질 것을 일본은 우려하고 있습니다. 중국 공군의 성장을 경계해 무슨 일이 있어도 2035년까지는 차세대 전투기를 띄울 작정인 일본은 사우디의 참여가 이 계획을 지연시킬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러면 사우디가 눈길을 돌릴 만한 사업이 하나밖에 남지 않습니다. 바로 KF-21 블락 3입니다. 꽤나 예전부터 한국 방산은 이런 틈새 시장을 손에 넣으면서 성장해왔습니다. 한국의 경우 아직 6세대 개발 사업의 외곽만 잡혀있는 상황이라서 사우디와의 계약 조건을 조정할 시간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게다가 이미 무기를 거래한 사례도 있어 군사 분야에서 양국 간에 양해하고 있는 영역이 이미 존재하죠. 게다가 UAE가 먼저 KF-21 프로젝트에 합류하며 사우디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받고 있습니다.
오일머니까지 손에 넣은 한국이 더 높은 곳을 향해 비상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개발 비용 문제가 해결되며 KF-21 보라매가 진정한 5세대 전투기로 거듭나는 블락 3개량을 크게 앞당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뒤늦은 후회에 몸서리치는 인니.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이 공동 개발국인 인도네시아가 연체 중인 8천억 원대의 분담금 납부 계획을 6월 말까지 알려주겠다는 약속을 끝내 지키지 않으면서 국제사회의 비판이 연일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이는 2016년 당시에 KF-21 개발비의 20%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시제기 1대와 각종 기술 자료 이전에 더해 48대에 달하는 KF-21을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생산키로 합의했던 인도네시아 정부가 현재까지 2,272억 원만 납부한 채 예산 부족을 이유로 4년 가까이 8천억 원 이상에 달하는 분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것도 모자라 납부 계획을 밝혀달라는 한국 측의 요구에 무성의한 태도를 보이면서 한국 국민들뿐만 아니라 국제사회로부터도 거센 비판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최근에도 캐나다 매체가 이를 정면으로 지적하는 것과 함께 굳이 인도네시아가 아니더라도 전 세계 곳곳에서 KF-21 개발 사업에 뛰어들려고 눈독을 들이고 있다는 특집 보도를 내놓으면서 인도네시아 정부를 당혹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 캐나다에서 아시아 소식을 주로 다루는 아시아 타임스는 KF-21로 맺어진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결혼이 마침내 인도네시아의 불성실한 태도로 인해 파국을 맞게 된 가운데 이를 눈치챈 다른 국가들이 한국과 동맹을 맺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마다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를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먼저 이 매체는 인도네시아 정부가 자금난을 이유로 KF-21에 대한 개발 분담금 납부를 차일피일 미루면서도 KF-21 도입에 대해서는 이상하리만큼 집착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달리 말해서 인도네시아 정부가 자국 공군의 현대화를 시급히 서둘러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지만 정작 이를 위한 KF-21 개발 사업에는 진정성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고 무임승차하려는 행태마저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매체는 인도네시아 정부가 KF-21 개발을 위해 12억 달러를 분담하기로 했지만 현재까지 줄곧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더군다나 캐나다 매체는 최근 인도네시아 국영 항공제조기업인 PTDI가 KF-21 개발금 지불 기한을 놓쳤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KF-21 전투기 개발 사업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언론 매체들에게 밝혔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캐나다 매체는 인도네시아 정부의 이 같은 무성의한 태도를 지켜본 한국 측이 점차 인내심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KF-21 개발 사업을 주도하고 있는 한국항공우주산업과 방위사업청이 인도네시아 정부가 비용 분담 문제를 조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고위급 회담을 비롯해 여러 논의를 진행해왔지만 인도네시아 정부는 그때마다 어깃장을 놓기 일쑤였고 이에 한국 국민들뿐만 아니라 KF-21 사업에 눈독을 들여왔던 세계 각국에서 인도네시아를 퇴출하라는 목소리가 연일 들끓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캐나다에서 아시아 소식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아시아 타임스는 KF-21 사업에 인도네시아 정부가 불성실한 태도를 보일수록 오히려 아쉬운 쪽은 인도네시아 스스로라고 몰아세웠습니다. 바로 현재 인도네시아 공군이 보유한 거의 모든 전투기가 노후화된 만큼 오늘날 거세지는 중국의 위협에 재빨리 대처하기 위해서는 KF-21만한 전략 자산이 없는데 인도네시아 정부가 무슨 이유에서인지 허송세월만 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KF-21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인도네시아의 의지는 지금까지 자원 부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도네시아 공군 IDAF을 현대화하려는 의지를 분명히 보여준다. 아시아타임스는 2023년 6월에 인도네시아 공군이 자국 영공을 커버할 뿐만 아니라 중국에 대해 진화하는 안보 요구를 충족시키고 현재 불충분한 능력을 개선하기 위해 오랫동안 노력해왔다고 언급한 적이 있다. 2023년 4월 현재 인도네시아 공군은 33대의 F-16과 더불어 11대의 수-30과 5대의 수-27이 포함된 49대의 잡동사니 함대를 운용해왔으며 특히 러시아제 수-30은 인도네시아 공군의 주요 전투기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이 매체는 인도네시아 정부가 그동안 KF-21 개발 분담금 지급을 차일피일 미뤄가며 러시아와 프랑스로부터 전투기를 도입하려 했지만 이마저도 여러 문제가 발생하는 바람에 결국 수포로 돌아갔다고 지적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러시아로부터 수-35를 구매하려는 계획을 세웠지만 미국의 적대 세력에 대한 제재 대응법 CAATSA를 앞세운 미국 정부의 위협에 의해 결국 만류되었다.
미국은 대신 인도네시아에 36대의 F-15EX 제공을 제안했다. 하지만 F-15EX의 높은 단가와 제트기의 항전 및 무기에 대한 미국의 제한 가능성으로 인해 인도네시아는 대신 프랑스제 라팔을 선택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 매체는 인도네시아 정부가 선택한 라팔 전투기는 성능적인 측면에서 KF-21보다 한참 뒤떨어진다고 지적했습니다. 바로 라팔은 허약한 엔진과 미흡한 스텔스 기능뿐만 아니라 타우러스 공중발사 순항미사일 또한 다른 전투기에 비해 파생물 접근성이 매우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지난해 10월에는 이를 보다 못한 한 군사매체가 차라리 라팔을 구입하는 것보다 KF-21을 구매하는 것이 100배 낫다며 특집 기사까지 내보내는 일도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KF-21은 더 낮은 비용으로 라팔보다 우수한 성능을 제공한다. 새로운 시대의 KF-21 프로젝트는 1986년에 처음으로 비행한 라팔보다 더 나은 것처럼 보인다. 따라서 캐나다 매체는 KF-21이 우수성을 방기한 인도네시아 정부의 패착은 결국 더 큰 파국을 불러왔다고 비판했습니다. 실제로 이 매체는 수-35와 라팔 전투기 도입에 연거푸 실패한 인도네시아 정부가 최근 카타르로부터 26년이나 된 노후 전투기 미라주 2000을 도입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큰 비웃음을 샀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캐나다 매체는 KF-21 개발 과정에서 갖은 목리를 부렸던 인도네시아 정부의 행태는 결과적으로 앞으로 있을 다른 국가들과의 방위협력에 있어서 큰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고 몰아세웠습니다. 한국을 잠수함 프로젝트의 주요 파트너로 제외하기로 한 인도네시아의 결정과 마찬가지로 KF-21 프로젝트의 지불 문제는 여전히 양국 모두에게 중요한 전략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인도네시아의 KF-21 지불 문제에 대한 실행 가능한 솔루션을 개발하지 못하면 외교적 여파와 향후 양국 국방협력을 방해하는 신뢰 상실을 초래할 수 있다. 인도네시아는 한국의 KF-21 프로그램에 전념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지만 자카르타는 재정적으로 더 적합한 예비 파트너들에 의해 소외되거나 대체될 위험을 안고 있다. 특히 이 매체는 올해 안으로 인도네시아 정부가 KF-21 분담금 지급에 대해서 명쾌한 대답을 내놓지 못할 경우 이 사업을 눈여겨보고 있는 다른 국가들에게 빼앗길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이 매체는 KF-21 사업을 두고 폴란드와 아랍에미리트뿐만 아니라 말레이시아 정부마저 뛰어들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먼저 아랍에미리트만 하더라도 지난해 1월 레이슨 한국항공우주산업과의 양해각서 MOU 체결을 통해 전투기와 헬기 등 공군 자산을 도입하기로 했는데 여기에 KF-21도 포함됐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아랍에미리트는 최근 KF-21과 다른 전투기의 성능을 직접 비교하는 프로젝트까지 시행할 정도로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일랜드의 한국 매체인 에어로타임은 아랍에미리트가 KF-21을 미국과 프랑스의 동급 모델과 비교해 무게를 측정한 결과 무장 제한이 더 적다는 사실을 발견했다고 언급했다. 뒤이어 캐나다 매체는 아랍에미리트의 뒤처질세라 폴란드와 말레이시아도 연일 한국을 상대로 KF-21 수출을 다급히 타진하고 나서면서 인도네시아 정부를 당혹스럽게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의 군사매체인 브레이킹 디펜스는 2023년 6월 기사에서 폴란드와 말레이시아도 KF-21이 잠재 고객이 될 수 있다고 보고했다. 보고서는 폴란드의 국영 방산기업인 PGZ가 항공기에 관심을 표명하고 2026년을 프로그램 참여 여부를 결정하는 타임라인으로 지정했다고 언급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폴란드는 이전에 한국에서 FA-50 경전투기 48대를 주문했는데 이는 유럽에서 가장 많은 FA-50 주문이었다. 박상신 한국항공우주산업 국제사업개발국장은 말레이시아가 36대에 달하는 FA-50 경전투기를 주문한 데 이어 수-30과 F/A-18을 대체하기 위해 FA-50과 KF-21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캐나다 매체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과 서방 진영이 러시아를 상대로 전방위적인 경제 제재를 가하면서 수-30 전투기를 보유한 말레이시아 정부가 러시아로부터 수리 부품을 구하지 못해 연일 정비 문제가 끊이질 않게 되자 결국 한국을 통해 KF-21을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따라서 캐나다에서 아시아 소식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아시아 타임스는 세계 각국의 러브콜 덕분에 KF-21을 개발한 한국의 선택지가 훨씬 넓어진 만큼 그동안 KF-21 도입 사업을 미적거렸던 인도네시아 정부가 더 큰 궁지에 내몰리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결국 캐나다 매체의 이러한 보도는 자신이 한 행동에는 반드시 그 책임이 따른다는 인과응보의 교훈을 무시하고 한국을 상대로 갖은 목리를 부려왔던 인도네시아 정부의 패착이
결국 자승자박의 상황을 초래했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이 외나무 다리에서 만나 수십조 원이 걸린 한판 대결을 펼치게 되었습니다. 머나먼 타국, 캐나다의 잠수함 도입 사업을 두고 벌어진 한일전에 많은 이들의 관심이 쏠렸는데요. 승패의 향방에 대해 많은 이들이 궁금해하는 가운데 캐나다 장군의 입에서 놀라운 이야기가 쏟아졌다고 합니다. 캐나다 장군과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이번 잠수함 사업의 결과는 이미 결정된 것이나 다름없다고 하는데요. 600억 캐나다 달러, 하나로 약 60조 원, 캐나다 순찰 잠수함 프로젝트 CPSP의 사업 규모로 예상되는 금액입니다. 최근 캐나다군은 노후화된 자국 잠수함을 대체하고 신형 잠수함 도입을 위한 사업을 추진 중인데요. 구체적인 잠수함 도입 숫자는 확정되진 않았지만 업계의 소문에 따르면 캐나다 정부는 3000T 이상의 재래식 잠수함 12척을 도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캐나다의 2022년 국방비가 264억 달러인 걸 감안한다면 캐나다 정부 입장에서도 엄청난 비용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캐나다에서 12척을 구입하는 게 확실하고 전체 사업 비용 중 3분의 1 정도가 잠수함 구입비로 사용되는 것을 감안하면 대략 한 척당 실제 구입 비용은 2조 원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2조는 큰 금액이지만 최신형 잠수함을 구매하기에는 부족한 금액이라는 사실입니다. 미국 버지니아급, 프랑스 쉬프랑급과 같은 최신형 잠수함은 한 척당 최소 3조 원을 뛰어넘는 가격을 자랑하죠. 따라서 최신형 못지않게 성능이 뛰어나면서 2조 원 가격을 맞출 수 있는 가성비 좋은 잠수함이 캐나다 입장에선 유일한 해답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조건을 맞출 수 있는 곳이 한정적이라는 점인데요. 때문에 까다로운 조건들을 모두 만족할 수 있는 한국이 최근 유력 협상 대상자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캐나다 주요 언론인 더 허브는 한국이 최적의 구매 후보자라 밝혔고 캐나다 군 관계자들 역시 한국을 주시하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밝혔을 정도입니다. 문제는 한국만 유력 후보로 꼽힌 건 아니라는 점인데요. 일본 역시 캐나다의 잠수함 사업 유력 후보자로 올라가 있습니다. 일본이 개발한 타이게이급 잠수함도 조건에 아슬아슬하게 맞출 수 있는 잠수함이라 자연스럽게 한1 잠수함이 후보에 올라간 것입니다. 졸지에 캐나다에서 한일전이 벌어지게 되었는데요. 일본 입장에서도 이번 사업은 놓칠 수 없는 기회이기에 캐나다 잠수함 사업에 열을 올리며 유치에 힘을 쏟고 있죠. 과거 2016년 호주 차세대 잠수함 사업에서 프랑스에 밀려 한 차례 고비를 마신 일본은 그 후로도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다가 이번 캐나다 사업에서 한국을 상대로 수주 경쟁에서 이기겠다고 진심을 보인 것인데요. 일본을 이긴 한국이 유럽은 물론이고 중동 국가에서도 K방산 수출로 막대한 이득을 보는 걸 질투하던 일본은 이번 타이게이급 잠수함 수출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일본의 바람과는 달리 한국이 이번 경쟁에서 승리하는 것은 이미 기정사실이라고 합니다. 최근 캐나다 언론 인터뷰를 통해 한국으로 치우쳐진 캐나다 정부의 속내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캐나다 왕립 해군사령관 앵거스 탑시 해군 중장은 캐나다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캐나다 해군의 현실과 캐나다 정부에서 추진 중인 잠수함 사업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에 대한 실마리를 밝혔습니다. 현재 캐나다는 1990년대 영국으로부터 수입한 빅토리아급 구형 잠수함 4척이 전부입니다. 탑시 중장은 작전 수행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낡은 구형 잠수함은 사실상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했습니다. 캐나다에서 직접 잠수함을 개발해 전력으로 삼는 것이 최선이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에 차선책으로 잠수함 구입이 최선이라고 이야기했는데요. 탑시 중장은 대한민국과 같은 나라에서 앰퍼샌드 잠수함을 구입하는 것이 캐나다 해군의 조건을 만족할 수 있는 길이자 어쩌면 최선의 선택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게다가 탑시 중장은 대한민국이 만든 디젤 전기 추진 잠수함 케이스스3가 몇 달 동안 바다에 머물 수 있어 전략적으로 유용하다며 한국 잠수함에 대한 호평을 늘어놓았는데요. 한국 잠수함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모델명을 언급하며 스펙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설명했었던 반면 일본 타이게이급 잠수함에 대해선 명칭만 언급할 뿐 덧붙이는 말은 없었습니다. 캐나다 해군협회 네이블 어소시에이션 오브 캐나다에서 발간하는 잡지도 한국 케이스스3를 주목해야 한다고 말하며 캐나다에서는 한국 잠수함 수입에 대해 진지한 논의를 어느 정도 마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캐나다는 노골적으로 한국 잠수함을 언급하면서 일본 잠수함은 거론하지 않은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일본 타이게이급 잠수함이 가진 치명적인 단점 때문입니다. 타이게이급 잠수함은 디젤 전기 추진 시스템을 기반으로 리튬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는 잠수함입니다. 리튬 배터리는 아주 효율적으로 충전이 가능하여 충전 속도 면에서 탁월한 성능을 보여주어 자망 시간을 대폭 늘리는 게 가능한데요.
문제는 일본이 리튬 배터리만을 믿고 자망 시간을 늘려주는 별표 AIP를 빼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의 케이스스3는 디젤 전기 추진에 더해 연료 전지를 사용하고 있으며 AIP 역시 빼놓지 않고 탑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케이스스3는 연료 전지와 AIP를 동시에 갖추고 있기에 타이게이함 잠수함에 비해 더 오랜 시간 자망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케이스스3 잠수함의 가장 강력한 장점은 바로 무장 능력인데요. 케이스3는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을 최대 10발까지 발사할 수 있고 탄도미사일 대신 토마호크 등 여러 종류의 미사일 수직 발사관을 장착할 수 있어 재래식 잠수함 중 가장 압도적인 화력을 갖추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자국 방위를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무장을 요구하는 나토의 압력에 캐나다는 잠수함의 화력을 고려를 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화력이라면 둘째가라면 서러운 한국 잠수함은 캐나다의 가려운 부분을 긁어줄 수 있는 스펙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가지 한국이 일본보다 유리한 이유 중 가장 큰 부분은 바로 해외 수출 경험입니다. 단연간의 해외 수출 경험과 증명된 성과로 세계에서 한국 잠수함은 명품 무기로 그 성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수출 기록이 없는 일본의 잠수함을 채택하는 것은 캐나다 입장에서는 큰 모험을 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일이죠. 60조 원에 달하는 큰 사업을 벌이는 과정에서 오로지 일본 국내에서만 사용되어 왔던 타이게이급 잠수함을 캐나다 주력 잠수함으로 채용하는 것은 다소 무모한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눈길은 검증이 완료된 명품 잠수함 케이스스3로 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바로 잠수함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캐나다 국방참모총장 웨인 에어 장군의 존재 역시 한국의 든든한 이점이라 할 수 있는데요. 과거 유엔군사령부 부사령관으로 임명돼 한국에서 근무한 적이 있는 웨인 에어 참모총장은 한미동맹 친선협회로부터 예영수라는 한국 이름을 선물받기도 했으며 명예 평택시민의 자리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한국 사정에 점동한 친한파 장군이라 할 수 있는데요. 현재 웨인 에어 장군이 국방참모총장으로서 캐나다군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잠수함을 선택할 확률이 높은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한국을 주요 파트너로 삼고 협력을 강화하려는 현 캐나다 정부의 정책 역시 한국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캐나다와 한국은 지난 4월 양국 간 비밀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하고 정보보호협정을 통해 양국 간 방산협력 확대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보호협정은 매우 의미심장한 시기에 이뤄진 계약으로 보호협정 체결 덕분에 민간 계약자 도 정보교환 대상에 포함된 것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민간 계약자는 방산업체를 의미합니다. 캐나다의 경우 군사정보는 국방부가 담당하고 방산정보는 조달부가 관리해 방산협력을 위해선 비밀보호협정이 반드시 필요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미중 대결이 점점 치열하게 전개되고 러시아를 상대로 미국 한국의 협력이 강화되는 가운데 캐나다와의 이번 비밀보호협정이 체결된 것이죠.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단 한 가지, 한국에서 수입하는 방산무기를 법적 문제 없이 수입할 수 있도록 사전 밀작업을 한 것이라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작년 12월 캐나다 국방부에서 K9 자주포 긴급 수입과 관련하여 대한민국 방산업계 관계자와 논의를 나누었다는 소식도 들린 만큼 비단 잠수함만이 아니라 폭넓은 방산무기 수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수상할 정도로 적극적인 캐나다의 한국 사랑은 이뿐만이 아닌데요. 캐나다는 과거 한국전쟁 당시 캐나다가 UN 평화유지군으로 참전했었던 것을 캐나다 전체 역사를 돌아봐도 매우 중요했던 사건이라고 언급했었습니다. 캐나다 국방부는 공식 성명을 통해 한국전쟁은 캐나다의 자랑스러운 군사 역사의 중요한 일부분이며 결코 잊지 않는다는 발언과 함께 캐나다 현대사에서 가장 중요한 이정표이며 한국만큼 캐나다도 매년 이를 기념하고 있다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캐나다는 작년 회토류 핵심 광물 공급망에 대해 양국 간 협력을 강조하며 한국-캐나다 협력 양해각서 MOU를 체결한 바 있는데요. 첨단 산업에 있어 반드시 필요한 광물인 히토류 개발과 관련 캐나다가 보유한 리튬 및 코발트 같은 광물을 한국에게 선뜻 제공하겠다고 한 것이죠. 중국 의존도가 높은 회토류 수입처가 늘어났다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을 배신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광물을 공급할 수 있는 우방이 생겼다는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양해각서 체결이었습니다. 한국의 전기차 기술과 광물 재련 기술을 필요로 한 캐나다의 제안은 한국 입장에서도 마다할 이유가 없는 상황. 공급처 확보를 위해 세계 곳곳을 뛰어다니는 한국 기업 입장에서
캐나다의 제안은 가뭄의 단비와 같은 일이었습니다. 경제는 물론이고 군사 및 정치적 협력에 이르기까지 한국과 캐나다의 사이는 그 어느 때보다도 가까워지는 가운데 캐나다 잠수함 사업에서 한국이 또 한 번 K방산의 신화를 이어가기를 기원해 보겠습니다.